호텔 연회장에서 호텔 연회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이 눈을 찔러 아파왔다. 귓가에는 시끄럽게 오가는 술잔 소리가 맴돌았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소주와 와인 향이 달콤 짭짤한 갈비찜 냄새와 뒤섞여 진동했다. 오늘은 바로 내 시누이 김미나의 아들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내 남편 김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 붉은 카펫이 깔린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손에는 마이크를 꽉 쥐고 있었고 얼굴은 술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흥분한 탓에 목에 힘줄이 살짝 돋아나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흐릿하면서도 광기에 차 있었다. 단상 아래 수십 개의 테이블에 앉은 친척들을 훑어보는 그의 표정은 내게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극단적인 미친 짓을 저지르기 직전의 전조였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찻잔을 꽉 쥐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친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몇 배나 증폭되었고 스피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여 나왔다. 오늘은 제 사랑하는 조카의 첫 돌을 맞이한 좋은 날입니다. 외삼촌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아들을 낳은 것보다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단상 아래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고 역시 김서방이야 출세했네. 최고의 외삼촌이네 하는 아첨 섞인 말들이 들려왔다. 이런 값싼 칭찬들은 흥분제처럼 김민준의 몸에 퍼져나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그다지 넓지도 않은 가슴을 쭉 폈다. 목소리는 갑자기 한 옥타브 높아졌다. 이 아이에 대한 저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를 말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가 내 손등을 꾹 눌렀다. 최 여사는 얼굴에 주름이 활짝 펴질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영악한 눈동자는 너희의 빛으로 반짝이며 단상 위에 보물 같은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성대한 대관식을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제가 선언합니다. 김민준은 손을 번쩍 들며 호기롭게 외쳤다. 제 조카의 미래 교육비는 전부 이 외삼촌이 책임지겠습니다. 국내 명문대를 가든 나중에 유학을 가고 싶어 하든 아이가 공부만 하겠다면 유치원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이 외삼촌이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그 돈 저 김민준이 다 내겠습니다. 와, 연회장은 순식간에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친척들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아까보다 10배는 더 뜨거운 환호성을 터뜨렸다. 세상에 전부다? 그럼 돈이 얼마야? 민준이가 크게 성공했나 보네. 미나는 정말 복도 많지. 저렇게 챙겨주는 오빠가 있어서. 주인공인 시누이 김미나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연하다는 듯 자랑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받아 마땅한 왕관인 것처럼 그녀는 심지어 나를 향해 도발적인 눈빛을 보내기까지 했다. 봤지? 우리 오빠는 역시 날 제일 아껴라고 말하는 듯한 과시욕 가득한 눈빛이었다. 내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비었다. 그리고 곧이어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전부 책임진다고? 유학까지? 김민준의 월급은 350만 원, 내 월급은 500만 원이다. 우리가 사는 강남의 아파트는 매달 150만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했다. 결혼할 때 그는 겨우 1,000만 원을 보탰고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다. 나머지 8천만 원은 모두 우리 집에서 낸 돈이었다. 우리 자신은 빠듯하게 살아가며 코트 한 벌 사려면 세일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입술 몇 번 달싹이는 것으로 미래 20년간 수억 원이 들지도 모르는 거액을 약속해버렸다. 대체 뭘로 책임지겠다는 건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고개를 돌려 김민준을 보았다. 그는 친척들의 칭송에 흠뻑 취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나를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이 순간의 주인공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온 가족의 기둥인 그.
나라는 아내와 우리가 위태롭게 꾸려가는 작은 가정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다. 바로 그때 내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 이은숙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어머니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고 은퇴하신 지금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계셨다. 단정한 남색 투피스를 입으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꾸짖지 않아도 위험이 느껴지는 기품의 주위에 소란이 조금 잦아들었다. 김서방. 어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발음은 또렷했고 냉정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자네가 아이의 20년 교육비를 전부 책임지겠다고 했나? 지금 아이 한 명을 대학원까지, 특히 유학까지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나? 최소 2, 3억은 들 걸세. 연 회장의 소음이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듯 잦아들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김민주는 잠시 멈칫했고 얼굴의 미소가 공중에서 굳어버렸다. 그는 이 타이밍에 누군가 찬물을 끼얹으리라고는, 그것도 평소 온화하시던 장모님이 그러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장모님, 왜 그러십니까? 좋은 날의 돈 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이를 위한 일인데요. 제가 외삼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김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돈 얘기가 속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일세. 어머니는 자리에 앉지 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셨다. 자네들 부부, 아직 대출금도 다 못 갚고 빠듯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서연이는 돈 아끼려고 쓰던 화장품도 저렴한 로드샵 제품으로 바꿨다더군. 자네,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연이와 상의는 했나? 서연이의 의견은 물어봤느냐고. 그 말은 마치 바늘처럼 김민준이 허영심으로 부풀린 풍선을 정확하게 터뜨렸다. 김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대중 앞에서 전곡을 찔린 불쾌감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이를 안고 있던 김미나가 갑자기 젓가락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리쳤다. 조용한 연회장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어머, 그 말씀은 제가 참 듣기 거북하네요. 김미나는 비아냥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곁눈질하며 입가에 싸늘한 냉소를 머금었다. 이건 우리 김씨 집안일이에요. 우리 오빠가 내 아들을 아끼는 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정이 깊어서 그런 건데, 이게 무슨 아주머니네 돈이라도 쓴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어디 외갓집 할망구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질이에요? 김미나, 내가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어때서요. 김미나는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아이를 옆에 있던 유모에게 넘기고 앞에 놓인 얼음물을 집어들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로 걸어왔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빠르고 갑작스러워서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다. 보아하니 아주머니가 노망이 드셨나 본데 이런 좋은 날에 꼭 초를 쳐야겠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미나는 손목을 꽹 꺾었다. 얼음이 든 차가운 물 한 잔이 그대로 어머니의 얼굴에 뿌려졌다. 차가운 물이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을 적셨고 뺨을 따라 짙은 남색 투피스 위로 떨어졌다. 몇 개의 얼음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다. 장내는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 순간 나는 내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충격으로 얼룩진 흠뻑 젖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려다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신 늙은 어머니를, 그리고 고개를 돌려 김미나를 보았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내가 뭘 어쩔 건데? 하는 듯한 오만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김민준을 보았다. 그는 동생을 꾸짖으러 내려오기는커녕 미간을 찌푸린 채 마치 어머니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탓하는 듯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최순자. 그녀는 입을 가린 채 몰래 웃고 있었고 그 눈에는 고소하다는 빛이 가득했다. 이것이 내가 3년간 시집와서 살았던 가족이었다. 이것이 내가 3년간 참고 인내하며 얻어낸 결과였다. 전례 없는 명료함이 번개처럼 내 뇌리를 관통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가정의 화목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던 박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박서연, 이은숙 선생님의 딸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아직 따지 않은 와인 디캔터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붉은 와인이 가득 담겨 있었다. 너희들이 체면을 버렸으니 이 체면 다 같이 버려보자. 연회장의 공기는 마치 응고된 것 같았다. 김미나는 물을 뿌린 후에도 분이 안 풀렸는지 어머니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계속해서 소리쳤다. 왜 말이 없어요? 아까는 잘만 떠들더니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 김씨 집안에서는 우리 오빠 말이 곧 법이에요. 아주머니 딸이 시집 왔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식모나 마찬가지라고요. 어디서 그 가난뱅이 같은 논리를 들이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내가 그녀의 바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와인 디캔터에 목을 쥐고 있었다. 그 묵직한 무게가 내게 전례 없는 통제감을 주었다. 김미나는 먹구름처럼 어두워진 내 얼굴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기세가 순간적으로 꺾였다. 박서연, 너 뭘 하려는 거야? 내가 뭘 하려는 거냐고?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이 놀랄 정도로 차분했다. 다음 순간 나는 손목을 갠 돌렸다. 가득 담긴 짙은 붉은색 액체가 방금 미용실에서 매만진 김미나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졌다. 치아악! 와인은 그녀의 머리카락, 얼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 돌잔치를 위해 특별히 맞춘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순식간에 붉게 물들였다. 끈적한 와인이 그녀의 눈을 가렸고 그 모습은 마치 핏물 속에서 기어나온 악귀 같았다. 칸나아악. 김미나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에 와인을 마구 닦아냈다. 그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내 드레스, 내 머리. 박서연, 너 미쳤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미나야. 단상에 있던 김민준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격분한 황소처럼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몇 걸음에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손바닥을 들어 내 뺨을 향해 휘둘렀다. 이 미친 여자야.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날아오는 손바닥을 보며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가 나를 때리기 전에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그 소리는 아까 김미나가 젓가락을 내리친 소리보다 10배는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김민주는 그대로 얻어맞고 멍해졌다. 그는 불타는 듯한 뺨을 감싸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결혼 3년 동안 나는 그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다. 하물며 손찌검이라니. 이건 우리 엄마 몫이야. 나는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다. 내 눈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김민준, 내가 성질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만만해 보였냐고. 세상에, 세상에. 시어머니 최순자가 이때다 싶어 달려왔다.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바닥에 주저앉을 기세였다. 그녀가 가장 잘하는 떼쓰기 수법이었다. 며느리가 남편을 때려요. 시누이를 때려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잘난 교사 집안에서 가르친 딸내미 꼴입니다. 주위의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나는 단상 옆으로 걸어가 방금 김민준이 썼던 마이크를 낚아챘다. 지지직거리는 전류 소리가 다시 한번 현장의 혼란을 갈랐다. 다들 조용히 좀 해주시죠. 김씨 집안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쇼하는 걸 좋아하시니 저도 이 무대를 빌려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차분하고 명료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김민준 씨, 아까 단상 위에서 정말 멋지게 말씀하시더군요. 20년 교육비 전액 지원이라.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외삼촌이네요. 나는 비꼬는 투로 웃으며 불그락푸르락하는 그의 얼굴을 칼날 같은 시선으로 훑었다. 그렇게 대단하고 능력이 있으시니 그 약속 당신 혼자 지키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선언했다. 첫째, 김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내일 오전 9시 가정법원 앞에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가진 집, 차, 예금, 모든 걸 하나하나 정확하게 계산할 겁니다. 내 몫의 돈은 단 1원도 당신에게 남겨주지 않을 거고 당신 몫의 빚은 나한테 1원도 떠넘길 생각 마세요. 당신 여동생네를 부양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건 당신 자유지만 다시는 내 피 한 방울 빨아먹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그 좋은 여동생, 좋은 조카, 당신 혼자 키우세요. 저는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였다. 방금까지 순해 보였던 며느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선언하리라고는, 그것도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는 허둥지둥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뺏으려 했다. 박서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자리에서 이혼 얘기를 해? 당장 내려와. 나는 몸을 비켜 그를 피했다. 시선은 아직도 눈물을 닦으며 나를 저주하는 김미나에게로 향했다. 둘째, 김미나 씨. 나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 눈빛은 방금의 와인보다 더 차가웠다. 오늘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감히 찬물을 끼얹은 것, 이 빚, 우리 천천히 계산합시다. 당신, 오빠 돈만 믿고 까불었지. 내가 만만해 보였지. 좋아. 오늘부터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나 박서연의 돈이 없으면 당신네 김씨 집안이 대체 뭔지 뼈저리게 알게 해줄게. 말을 마친 나는 마이크를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굉음이 모든 사람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이 광대들을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곁으로 걸어갔다. 어머니는 얼굴에 아직 물기가 있었지만 나를 보는 눈에는 질책이 아닌 오직 안타까움과 확고함만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 손에 묻은 와인 자국부터 닦아주셨다. 엄마, 우리 가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분노와 나의 반격에 대한 감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아, 너. 김민준이 내 팔을 잡으려 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 외에 당혹감마저 서려 있었다. 이러지 마. 제발. 사람들이 다 보잖아.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손대지 마. 나는 쓰레기를 뿌리치듯 혐오스럽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김민준, 당신 체면이 중요하지? 내가 3년 동안 지켜줬잖아. 오늘 당신이 스스로 그 체면을 걷어찬 거야. 그러니 나한테 체면 차려달라고 하지 마. 그 집, 나 안 돌아가. 나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하이힐을 신은 채 멍하니 서 있는 친척들 사이를 뚫고 이 아수라장이 된 전쟁터를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최 여사의 찢어지는 통곡 소리와 김미나의 히스테릭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게 더없이 유쾌하게만 들렸다. 연회장을 나서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 공기는 이토록 상쾌했고 세상은 이토록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오늘 가면을 벗어 던졌으니 앞으로의 반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나 박서연, 이제 다시는 반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연회장의 육중한 방음문이 닫히자 등 뒤에 소음이 차단되고 세상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보며 울음을 간신히 참았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고. 나는 목이 메어 손을 뻗어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눈빛은 비할 데 없이 단호했다. 바보 같은 소리. 뭐가 죄송해. 엄마는 저 집안 사람들 진작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그 물 한 잔이 오히려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줬구나. 이혼 해야지. 반드시 해야 해. 엄마 연금 있어. 엄마가 너 먹여 살릴게.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의 서러움은 무한한 힘으로 바뀌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가 저 안 먹여 살리셔도 돼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냉소하며 말했다. 오늘 당한 거 아직 다 못 갚았어요. 나는 곧장 호텔 프런트로 향했다. 프런트 매니저는 김민준 군 돌잔치라고 적힌 예약서를 들고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음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예약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금 100만 원도 내가 냈다. 매니저님, 저 박서연입니다. 나는 결제 영수증을 카운터에 내밀었다. 방금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 보셨죠? 지금 이 연회 취소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잠시 멈칫했다. 이런 경우는 겪어보지 못한 듯했다. 네? 취소라니요. 하지만 손님들이 다 안에 앉아 계시고 에피타이저까지 나갔는데요. 에피타이저 나갔으면 나간 거죠. 그 돈은 제 앞으로 계산하세요. 하지만 이후에 메인 요리, 주류, 서비스는 전부 취소해 주세요. 내 말투는 단호했다. 계약금은 제가 냈고 계약서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취소한다면 취소하는 겁니다. 위약금은 계약서대로 제하시고 남은 돈은 지금 바로 제 계좌로 돌려주세요. 매니저는 내 험악한 표정과 방금 연회장에서 벌어진 난장판을 떠올리며 이 결혼은 끝났고 이 잔치도 끝났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지체 없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네, 박서연 고객님. 계약 규정에 따라 연회가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위약금 30%를 제외하고 남은 70만 원은 고객님 계좌로 즉시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딩동. 휴대폰이 울렸다. 돈이 입금되었다. 그리고요. 나는 연회장 문을 가리켰다.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테이블 정리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행사의 주최 측에서 돈을 내지 않을 거라고 전해주시고요. 드시고 싶은 분은 각자 계산하라고 하세요. 매니저는 입을 떡 벌렸지만 내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가 재빨리 테이블 위의 식기와 막 나온 냉채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안에 있던 김씨 집안 친척들은 막 메인 요리가 나오길 기다리던 참이었다. 이 광경을 보자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아니, 왜 치워요? 아직 메인 요리도 안 나왔는데. 저기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아직 식사 중인데요. 직원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고객 여러분. 예약자이신 박서연 고객님께서 방금 연회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셨습니다. 이쪽에서 추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음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안에서 들려온 김민준의 목소리는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곧이어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당연히 나에게 건 전화였다. 나는 액정에 떠오른 남편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입꼬리를 올리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차단했다. 그리고 김미나, 최순자, 평소에 입방아떼기 좋아하던 친척 몇 명까지 모조리 차단해버렸다. 세상은 완벽하게 조용해졌다. 나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호텔 문을 나섰다. 등 뒤의 연회장에서는 김민준의 분노의 찬고함 소리, 최순자의 떼쓰는 울음소리, 그리고 친척들의 불평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게 무슨 꼴이야. 멀리서 와서 축의금까지 냈는데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고 가네. 김민준이 전부 책임진다더니 잔치 비용도 안 낸 거야? 그러게, 정말 창피하다. 외삼촌 노릇 한번 거창하게 하네. 이 소리들을 들으니 내 속이 다 후련했다. 김민준, 그렇게 체면을 중시했지? 그렇게 있는 척하고 싶었지? 마음껏 하라고 해. 이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짓밟히게 해주마. 엄마, 가요. 제가 맛있는 일식 사드릴게요. 좋은 거 먹고 애꿎해야죠. 나는 차를 몰아 어머니를 모시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최고급 일식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20만 원이 넘는 식사를 했다. 신선한 사시미와 달콤한 사케. 나와 어머니는 김씨 집안의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내가 어렸을 때의 재미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친정집에 돌아오니 오후 3시였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 현관에는 남성용 군화 한 켤레와 낡은 검은색 더플백이 놓여 있었다. 오빠, 나는 기쁨에 소리쳤다. 거실 소파에 다부진 체격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남자가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들자 하얀 이가 드러났다. 서연아, 엄마, 오셨어요? 네, 오빠, 박서준이었다. 오빠는 특전사 출신으로 지금은 형사로 일하고 있다. 평소 일이 바빠 출장이 잦았는데 오늘 뜻밖의 돌아와 있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지방으로 수사 간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신발을 갈아 신으시며 반갑게 물으셨다. 일이 일찍 끝나서요. 마침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바로 왔어요. 박서준은 사과를 내려놓고 나와 어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약간 충혈된 눈을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엄마, 머리는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그리고 서연이, 너 드레스에는 왜 와인 자국이 묻어 있고 눈은 왜 이렇게 빨개? 오빠는 형사 출신답게 관찰력이 무서울 정도로 예리했다. 나와 어머니의 이 초라한 모습은 오빠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밥 먹다가 좀 쏟았어. 어머니는 오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둘러대려 하셨다. 쏟았는데 머리랑 얼굴이 다 젖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평소 억누르던 거친 기운이 순식간에 터져나왔다. 누가 그랬어요? 김씨 집안 그 인간들이죠? 나는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찬 오빠의 눈을 보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오빠,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문 밖에서 갑자기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쾅쾅쾅쾅. 최순자 여사의 날카로운 욕설이 함께 들려왔다. 박서연, 이 배은망덕한 것. 당장 튀어나와. 잔치 비용 토해내. 그리고 내 아들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 오늘 당장 해명해. 김민준도 밖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박서연, 친정으로 도망치면 다 끝날 줄 알아? 빨리 문 열어. 안 그러면 이 문짝 부숴버릴 테니까. 정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저들이 여기까지 쫓아올 낯짝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박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그는 나와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인간들이에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박서준은 이미 문을 확 열어젖혔다. 문 밖에 있던 김민주는 막 주먹을 들어 다시 문을 치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자 그는 미처 손을 거두지 못한 채 마치 저승사자 같은 박서준과 마주쳤다. 박서준은 키가 185cm에 온몸이 단단한 근육질이었다. 군대에서 다져진 그 살기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김민준 같은 새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누구세요? 김민준은 겁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서며 더듬거렸다. 박서준은 그와 말 섞을 생각도 없이 김민준의 멱살을 잡아챘다. 마치 병아리를 들어 올리듯 그를 통째로 들어 올려 복도 벽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민준의 등이 벽에 세게 부딪혔고 그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다. 오늘 너희 집안이 우리 엄마 얼굴에 물을 뿌렸다며? 박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위험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의 한 손은 김민준의 목을 단단히 쥐고 있어 그가 거의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최순자 여사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다. 사람 살려. 사람 잡네. 살려주세요. 닥쳐. 박서준이 맹수처럼 흉흉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최순자 여사는 그 기세에 눌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울음소리는 마치 목이 졸린 오리처럼 목구멍에서 컥 막혀버렸다. 저는 아니고 미나가 뿌렸. 김민주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발버둥치며 해명하려 했다. 저는 돈 받으러 온 겁니다. 돈? 박서준은 냉소하며 손에 힘을 더 주었다. 네가 돈을 받아? 내까짓 게 뭔데. 우리 엄마한테 물 뿌리고 내 동생 괴롭히고 이제는 집까지 쫓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우스워? 우리 박씨 집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아? 말을 마친 박서준은 다리를 들어 김민준의 복부를 걷어찼다. 으악. 김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새우처럼 몸을 말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박서준은 이 초라한 모자를 내려다보며 경멸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잘 들어. 첫째, 당장 꺼져. 앞으로 다시는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번엔 발로 차는 걸로 안 끝날 줄 알아. 둘째, 돌아가서 그물 뿌린 김미나한테 전해. 그물 한 잔, 내가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라고. 군. 마지막 꺼져라는 말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김민준이 어디 감히 더 머물 수 있었겠는가. 그는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바닥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최순자를 끌고 허둥지둥 엘리베이터로 도망쳤다. 그 초라한 모습은 방금 호텔에서 의기양양하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서준은 문을 닫고 나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의 험악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엄마, 서연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왔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오빠의 품에 안겼다. 눈물이 다시 한번 툭 터지듯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단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씨 집안 모자는 초라하게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용히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분노와 탐욕을 더욱 악랄한 계략으로 바꾸었다. 밤 10시. 나는 다음날 이혼 협상을 위해 3년간의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은행에서 알림 문자가 왔다. 고객님의 XXXX 계좌에서 5억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13,500원. 나는 깜짝 놀라 즉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확인했다. 역시나 평소 주택담보대출금과 생활비를 넣어두던 우리의 공동계좌가 텅 비어 있었다. 수취인은 김민준이었다. 분노할 틈도 없이 김민준에게서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가 왔다. 박서연, 나 너무 야박하다고 원망하지 마. 내가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니 우리도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고. 이 5억만 원은 내가 가져갔어. 네가 3년 동안 우리 집에 살았던 월세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쉽게 이혼할 생각은 하지 마. 이혼하고 싶으면 몇 년간의 빚부터 청산해야지. 나는 분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월세? 3년간의 대출금 대부분을 내가 갚았는데 감히 월세를 받겠다고? 바로 그때 내가 아직 탈퇴하지 않은 김씨 집안단체 카톡방에서 평소에는 발언이 금지되어 눈팅만 가능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메시지를 보았다. 김미나가 김민준에게 보낸 메시지였는데 아마 실수로 다른 방에 보냈거나 아니면 일부러 나보라고 보낸 것 같았다. 금방 삭제되었지만 나는 재빨리 캡처해 두었다. 음성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환한 내용은 이랬다. 오빠, 뭘 그렇게 무서워해? 그 박서연이 돈 안 내고 버틸 것 같아? 어림도 없지. 지금 당장 공동계좌에 있는 돈 전부 나한테 보내.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았다고 하거나 예전에 빌린 돈이라고 둘러대면 돼. 그리고 그 아파트 명의는 오빠 이름도 있지만 계약금 대부분은 걔네 집에서 냈잖아. 내가 아는 사채업자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서 부부 공동 채무로 만드는 거야. 날짜는 1년 전으로 쓰고 오빠가 인테리어나 사업 때문에 빌렸다고 하는 거지. 지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1억 원이 됐다고 하면 걔는 그 아파트 한 평도 못 받고 오히려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될 거야. 막다른 길에 몰리면 감옥에 안 가고 빚 안 지려고 결국 알아서 고개 숙이고 우리 아들 학비 내놓지 않겠어? 감히 나랑 싸워? 내가 걔 빈손으로 쫓겨나게 하고 오히려 돈까지 토해내게 만들어줄게. 이 글을 보는 순간 나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김미나, 이 여자는 정말 독사 같았다. 이전에 물 뿌리기 사건이 그저 무례한 행패였다면 지금 이 계략은 나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었다. 부부 공동 채무 위조. 이것은 사기이자 범죄였다. 그녀는 내 돈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원했다.
나에게 빚더미를 안겨 평생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집에서 평생 소처럼 일하게 만들려 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극도의 분노.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심지어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도사를 기다리는 살찐 양이었고 언제든 희생시키고 착취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무슨 일이야? 박서준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오다가 내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즉시 물었다. 나는 그에게 핸드폰을 건네며 캡처 화면을 가리켰다. 오빠, 이것 좀 봐. 박서준은 핸드폰을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폭풍전야처럼 어두워졌다. 그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하, 정말 대단한 것들이네. 박서준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낮았고 입가에는 잔인한 냉소가 걸렸다. 채무 위조에 협박이라. 이거 감옥에서 평생 썩을 짓인데. 김미나 그 여자 마음만 독한 게 아니라 머리도 나쁘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서연아, 이 캡처 잘 저장해뒀지? 응, 저장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좋아. 박서준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최 형사. 나 박서준이야. 뭐 좀 알아봐줘. 김미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사채업자들이랑 접촉했는지 좀 알아봐줘. 그래. 특히 가짜 차용증 만든 정황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봐줘. 그리고 김민준 계좌 흐름도 좀 추적해줘. 한 푼도 빠짐없이다.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끄는 박서준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 저것들이 법으로 놀고 싶어 하니 우리도 제대로 놀아주자. 저런 채무 위조 수법, 전문 법조인 앞에서는 웃음거리밖에 안 돼. 오빠, 그럼 내 5억만 원은? 그 5억만 원은 시작일 뿐이야. 박서준은 차갑게 말했다. 저것들이 널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으니 우리는 저들에게 닥쳤던 계지붕 쳐다본다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자. 이번에는 저것들이 삼킨 돈 전부 토해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선물도 하나 보내줄 거야. 교도소 장기 투숙 패키지로. 나는 오빠의 단호한 옆모습을 보며 마음속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김미나, 김민준.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지. 좋아.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과연 누가 먼저 지옥에 떨어질지. 이 계산, 이제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분실 신고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하러 간 것이었다. 김민준이 그 5억만 원을 빼돌렸지만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단체 카톡방 캡처를 보기 전부터 나는 이미 지난 3년간의 모든 주요 지출 증빙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김민준은 돈을 빼돌리면 나를 쥐고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너무 순진했다. 3년 동안 집안의 주요 지출은 모두 내가 부담했다. 주택담보대출도 내가 갚았다. 비록 통장은 그의 명의였지만 나는 매달 그에게 돈을 이체했고 메모란에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명확히 적어두었다. 차량 할부금도 내가 냈고 심지어 집의 공과금과 식비 대부분도 내가 냈다. 김민주는 그의 월급 통장은 한동안 내게 맡겼었지만 곧 재테크를 하겠다는 핑계로 다시 가져갔다. 그 후 그의 돈은 물처럼 끊임없이 김미나에게로 흘러들어갔다. 김미나에게 명품백을 사주고 조카 분유값을 대주고 김미나 남편의 도박비까지 갚아주었다. 이 이체 기록들은 그가 아무리 은밀하게 처리했고 일부는 현금으로 주었더라도 현대의 빅데이터 앞에서는 숨길 곳이 없었다. 나는 그 두꺼운 거래 내역서를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손에 쥐었다.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서연, 생각은 좀 해봤어? 그의 목소리에는 소인배 특유의 의기양양함이 묻어 있었다. 그 5억만 원은 그냥 경고야. 네가 순순히 돌아와서 내 조카 학비 계속 대주면 그 돈은 없는 셈 칠게.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고. 그때는 그 1억 원 빚
네가 갚기 싫어도 갚아야 할 걸. 아무래도 김미나의 그 가짜 차용증 계획이 벌써 실행에 옮겨진 모양이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냉소했다. 김민준, 당신 그 사기꾼 동생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채무 위조하면 감옥 가는 건 알아?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김민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위조야? 내가 진짜 빌린 거야. 차용증도 있어. 명백하게. 오, 진짜 빌렸다고? 나는 가볍게 말했다. 그럼 그 1억 원 빌려서 뭐 했는데? 당신 통장에 그 돈 들어온 기록은 있고 그걸로 투자를 했어? 아니면 소비를 했어? 경찰이 조사만 시작하면 당신 그 거짓말이 통할 것 같아?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어쨌든 부부 공동 채무니까 넌 갚아야 해. 김민주는 자신감이 없는 듯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했다. 그래,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나는 그와 더 이상 말 섞기 싫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알려주는데 당신이 어제 빼돌린 5억만 원 기록이랑 3년 동안 당신 동생한테 이체한 수억 원의 거래 내역 내가 전부 출력해놨어. 이게 바로 부부 공동재산 불법 이전이라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빚을 덮어 씌우고 싶으면 먼저 당신이 감옥에 안 갈 방법부터 생각해봐.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그 겁쟁이 김민주는 오줌을 지릴 정도로 겁을 먹었을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박서준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웃는 듯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오빠, 알아냈어? 알아냈지. 박서준은 서류를 내게 건넸다. 이 김미나 정말 보통 배짱이 아니야. 그 사채업자, 조폭 형님이라 불리는 놈인데 사실은 그냥 동네 양아치야. 김미나가 그놈한테 200만 원 쥐어주고 1년 전 날짜로 된 가짜 차용증을 만들게 했어. 날짜, 금액 다 적혀 있고 심지어 내 서명까지 위조했더라. 나는 그 조사 보고서를 보며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렸다. 내 서명까지 위조하다니. 이 여자는 정말 미쳤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박서준은 서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김미나, 자신도 깨끗하지 않아.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공금 횡령으로 잘린 적이 있더라고. 금액이 크지 않아서 신고는 안 됐지만 기록은 남아있어. 이번에 또 같은 짓을 하려던 거지. 그것도 네 그 멍청한 남편까지 끌어들여서.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해? 바로 경찰에 신고할까? 내가 물었다. 아니, 서두르지 마. 박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눈에 교활한 빛을 띄었다. 지금 신고하면 기껏해야 김미나만 잡혀. 김민주는 속았다고 발뺌할 거야. 우리는 저들이 스스로 함정에 뛰어들게 만들어야 해. 모든 친척, 동료, 심지어 온 세상 앞에서 이 연극을 제대로 하게 놔두는 거야. 저들이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치명타를 날려야지. 오빠 말은 김미나 내 회사에 와서 난리치는 거 좋아하잖아? 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 좋아하잖아? 박서준은 냉소했다. 그럼 그 기회를 주자고. 일이 커질 대로 커졌을 때 그때 한 번에 그물을 걷는 거야. 그러면 법적으로나 여론적으로나 저들은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게 될 거야. 나는 오빠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너희들이 이 판을 크게 벌이고 싶다면 내가 기꺼이 놀아주지. 김민준, 김미나. 너희들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는 되었나? 김미나는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멍청하게 찾아왔다. 월요일 오전, 내가 부서 회의에서 부하 직원의 보고를 듣고 있을 때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노크도 없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다. 박 팀장님, 큰일 났어요. 밖에서 어떤 여자가 현수막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팀장님을 고발하러 왔다고. 직원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보안팀에서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로비 바닥에 드러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구경꾼들도 엄청 몰렸어요. 지금 회사 입구가 사람들로 꽉 찼어요. 나는 노트북을 덮으며 속으로 냉소했다. 왔구나. 뭘 그렇게 당황해. 나는 태연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누가 구경거리를 만들어줬으니 우리도 나가서 봐야지. 이런 구경은 놓치면 아깝잖아. 나는 하이힐을 신고 보안팀장과 인사팀장을 대동한 채 여유롭게 회사 로비로 걸어 나갔다. 로비에는 김미나가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흰천을 들고 있었다. 그 위에는 붉은 페인트로 악덕 간부 박서연, 공금 횡령하여 친정 식구 부양이라는 글씨가 빗돌게 쓰여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애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회사의 박 팀장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사람 피를 빠는 흡혈귀예요. 직위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자기 건달 오빠 도박빚 갚아주고 홀어머니까지 먹여 살렸어요. 우리 오빠가 힘들게 번 돈도 다 빼돌렸다고요. 이제는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빙둘러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사정을 모르는 몇몇 동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수군거렸다. 김미나는 내가 나오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박서연, 드디어 나왔구나. 이 비겁한 것. 내 오빠 돈 훔쳐간 거 당장 토해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어디 손버른 나쁜 여자를 쓰는 회사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이런 수법 아니면 말고식의 헛소문 퍼뜨리기. 만약 예전의 나였다면, 체면을 중시하는 나였다면 정말 분노에 몸을 떨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이를 조용히 덮기 위해 돈을 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녀에게서 3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광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연극 다 끝났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다 끝났으면 일어나서 말해. 여긴 내가 뒹구는 안방이 아니라 회사야. 네가 감히 아직도 뻔뻔하게. 김미나는 일어나 내 얼굴을 핥히려 했지만 재빨리 다가온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다. 여러분, 들으셨죠? 찔리는 게 있으니 저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뭘 인정했다는 거지? 나는 몸을 돌려 구경꾼들과 핸드폰을 든 사람들을 향해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선명한 음질의 대화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박서연이 돈 안 내고 버틸 것 같아? 어림도 없지. 지금 당장 공동계좌에 있는 돈 전부 나한테 보내. 우리가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서 부부 공동채무로 만드는 거야. 그때는 걔는 그 아파트 한 평도 못 받고 오히려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될 거야. 막다른 길에 몰리면 결국 알아서 고개 숙이고 우리 아들 학비 내놓지 않겠어? 김미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것은 그녀가 김민준에게 보냈던 그 음성 메시지였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나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미러링했다. 스크린에는 즉시 지난 3년간의 김민준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과 김미나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이 나타났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나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제 남편 김민준의 3년간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이 피해자 김미나 씨에게 이체되었습니다. 3년 동안 기록으로 확인된 이체 금액만 4,000만 원이 넘습니다. 반면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서 집안의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의 피를 빨고 있는 겁니까? 누가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거죠? 나는 김미나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김미나 씨, 당신은 내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죠.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내 손에는 당신이 내 남편을 사주하여 채무를 위조하고 내 혼인 재산을 사취하려 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여론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원래 나를 향했던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경멸의 눈빛으로 바뀌어 김미나를 향했다. 세상에, 저 신우이 정말 악독하네. 자기 올케를 죽이려고 했잖아. 저 녹음 파일 대박이다. 가짜 차용증까지 만들려고 했다니
저건 범죄야. 그런데도 뻔뻔하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쳐? 정말 적반하장이네. 김미나는 당황했다. 그녀는 내 손에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을 줄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대중 앞에서 공개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눈동자를 굴리며 억지로 변명했다. 저건 조작이야. 합성된 녹음이라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조작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죠. 나는 차갑게 웃으며 문 쪽을 가리켰다. 경광등을 번쩍이는 경찰차 2대가 멈춰 섰고 경찰관 몇 명이 큰 걸음으로 들어왔다. 누가 신고하셨습니까? 저요. 나는 앞으로 나서며 이미 바닥에 주저앉은 김미나를 가리켰다. 경찰관님, 이 사람이 저희 회사에 와서 업무 방해를 하고 공공연하게 제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비방하여 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 동영상,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로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김미나는 경찰을 보자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옆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아니에요. 저는 안 가요. 저는 억울해서 온 거예요. 경찰 아저씨, 저 여자가 저를 괴롭혔다고요. 경찰관은 대형 스크린의 증거를 한번 쳐다보고 바닥에서 떼를 쓰는 김미나를 보더니 엄숙하게 말했다. 할 말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하십시오. 같이 가시죠.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김미나는 마치 죽은 개처럼 2명의 경찰관에게 끌려 경찰차에 태워졌다. 끌려가기 전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악독하게 쏘아보았다. 나는 로비 중앙에 서서 옷깃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구경꾼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께 못 볼 꼴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가정사 처리 미숙으로 여러분의 업무에 방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 박서연 떳떳하게 살아왔고 어떠한 형태의 모함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 싸움에서 나는 내 직장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김미나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렸다. 김미나가 경찰서에 끌려간 것은 김민준을 정신 차리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강하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수법을 다시 꺼내들었다. 바로 도덕적 비난과 동정심 유발이었다. 수요일 저녁 내가 퇴근하고 친정 아파트 단지 아래에 도착했을 때였다. 멀리서 일단의 사람들이 아파트 입구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중앙에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옆에는 화환이 놓여 있었다. 아니, 자세히 보니 싸구려 카네이션 2다발이었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구겨진 흰 셔츠를 입고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으며 수염도 깎지 않아 초췌해 보였다. 내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쿵 소리를 내며 더욱 반듯하게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확성기까지 들고 있었다. 서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고 확성기를 통해 온 단지에 울려 퍼졌다. 장모님, 저 민준입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제발 저희 가정을 깨지 말아주세요. 저는 서연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마침 저녁 식사 후 산책 시간이라 단지에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이 소동에 모두들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어머, 저 총각은 왜 저기서 무릎을 꿇고 있대. 딱하게 됐네. 아내를 화나게 해서 용서 빌러왔나 봐.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저 총각,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데 저 정도 했으면 그냥 받아주지. 여론은 다시 이혼은 말리고 화해는 부추기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김민주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더욱 열연을 펼쳤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마치 회개한 순정남 같았다. 나는 차 안에서 이 광경을 보며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렸다. 내가 막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조수석 문이 열렸다. 박서준이 차에서 내렸고 그의 손에는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큰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잠시만 비켜주세요. 길 좀 터주세요. 박서준의 큰 목소리가 김민준의 확성기 소리를 단번에 덮어버렸다. 그는 김민준 앞에 서서
손을 대지는 않고 그저 그를 내려다보았다. 형님, 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김민주는 박서준을 보고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지만 사람이 많은 것을 믿고 박서준이 자기를 때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뻔뻔하게 말했다. 제가 서연이에게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바뀔 겁니다. 서연이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서연이를 만나고 싶다고? 좋아.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위의 어르신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웃 여러분 모두 저와 서연이가 잘하는 것을 지켜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모이셨으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 남자가 대체 어떤 인간인지 말입니다. 말을 마친 박서준은 손에 든 종이 뭉치를 높이 들었다. 그것은 여러 배로 확대한 은행 이체 내역과 카톡 캡처 화면이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 남자는 입만 열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가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는 월급 한 푼 집에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여동생을 부양하는 데 썼습니다. 박서준은 마치 판사처럼 종이 위의 기록들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2023년 5월 20일 아내 박서연의 생일. 그는 5만 2천 원을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여동생 김미나에게는 5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메모, 명품백 사. 군중 속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2023년 8월 박서연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수술비 150만 원은 모두 박서연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남자는 단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여동생에게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메모, 조카 돌잔치 계약금, 그리고 이거. 2024년 설날 그는 장모님께 선물 하나 사드리지 않았지만 몰래 재수 씨의 도박 빚 100만 원을 갚아주었습니다. 메모, 올케한테는 절대 비밀. 이게 그가 말하는 사랑입니까? 이게 그가 말하는 가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박서준은 갈수록 격앙되어 그 종이 뭉치를 김민준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각 종이 한 장 한 장이 김민준의 그 위선적인 얼굴을 후려치는 소리 없는 뺨따기 같았다. 주위의 어르신들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게 뭐야? 아내한테 5만 원, 여동생한테 500만 원? 이게 사람이야? 알고 보니 완전 여동생 바보였네. 저런 남자를 데리고 살 이유가 없지.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 속은 왜 저렇게 시커멓대. 아직도 저기서 무릎 꿇고 있을 낯짝이 있나? 당장 꺼져.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시던 한 아주머니는 김민준의 앞에 침을 뱉었다. 내가 그랬지. 이 선생님처럼 교양 있는 분이 괜히 딸 이혼시키겠냐고. 알고 보니 내 놈이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했구나. 꺼져. 썩 꺼져. 우리 아파트 더럽히지 말고. 김민준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가 자랑하던 연기력은 철 같은 증거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동정의 눈빛은 이제 혐오와 경멸의 눈빛으로 바뀌어 바늘처럼 그의 몸을 찔렀다.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다. 김민준, 아직도 안 꺼져? 박서준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단단한 팔뚝을 드러냈다. 내가 친히 모셔다 드릴까? 김민준은 겁에 질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그 카네이션 두 다발도 챙기지 못하고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을 가린 채 허둥지둥 도망쳤다. 등 뒤에서는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나는 차 안에서 영웅처럼 군중 속에 서서 나를 향한 모든 악의와 헛소문을 막아준 오빠를 보았다. 눈물이 다시 시야를 흐렸다. 이것이 나의 가족이다. 그들은 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오직 가장 강력한 주먹과 가장 진실된 논리로 나를 지켜줄 뿐이다. 김민준, 내 연극은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두 번의 격렬한 싸움 끝에 김씨 집안은 때를 쓰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만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그 위조된 1억 원짜리 차용증이었다. 금요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 조정실에서 김민준은 김미나를 데리고 나타났다. 김미나는 경찰서에서 나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녹음과 카톡 기록만 있고 실행에 옮기기 전이라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 구류 후 풀려났다. 온몸에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그녀는 나를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고 마치 언제든 달려들어 물어뜯을 기세였다. 그들 외에도 양아치처럼 보이는 변호사 한 명이 있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부류임이 틀림없었다. 박서연 씨, 이것은 제 의뢰인 김민준 씨가 제공한 증거입니다. 그 변호사는 구겨진 차용증 한 장을 내 앞에 내밀며 직업적인 가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1년 전 김민준 씨가 가정 경영을 위해 제3자 장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차용증입니다. 여기에는 남편 김민준 씨의 서명과 당신의 서명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이것은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혼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절반은 당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나는 그 차용증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김민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김민준은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책상 모서리만 쳐다보고 있었다. 책상 아래에서는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다. 분명 김민아가 억지로 시킨 일일 것이다. 5천만 원. 김민아는 옆에서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박서연, 이 아파트 계약금 내 집에서 8천만 원 낸 건 알지만 이 빚도 내가 5천만 원 갚아야지. 그럼 서로 퉁치고 집은 우리 오빠가 갖고 넌 빈손으로 나가. 그럼 이 일은 끝이야.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고. 그때는 이자만으로도 너 죽어날걸. 나는 웃었다. 이들의 탐욕에 그리고 이들의 어리석음에. 김민아 씨,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박서준이 며칠 동안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모아온 모든 증거였다. 왕 변호사님, 저들에게 우리의 답례품을 보여주시죠. 나는 내 옆에 앉은 대리인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변호사는 이혼 소송 전문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두꺼운 조사 보고서 한 부를 꺼내 그 양아치 변호사 앞에 던졌다. 첫째, 왕 변호사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 차용증의 서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 박서연 씨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감정서가 있습니다. 김민아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뻔뻔하게 버텼다. 그건 우리 오빠가 대신 서명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돈은 빌렸어요. 둘째, 왕 변호사는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겼다. 1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민준 씨의 계좌에는 1년 전 어떠한 1억 원 입금 기록도 없습니다. 또한 소위 가정 경영을 위해 사용된 대규모 자금 지출 내역도 없습니다.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출금 기록이나 인수증은 어디 있습니까? 판사님이 믿으실 것 같습니까? 김민준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왕 변호사는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사진에는 김민아와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문신 남이 바로 채권자 장 씨였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채권자 장 씨는 실제로는 김민아 씨의 중학교 동창이며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채업자입니다. 이것은 김민아 씨가 한 달 전 장 씨에게 200만 원을 이체한 기록입니다. 메모는 비어있지만 이것이 수고비 명목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왕 변호사는 서류철을 덮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양아치 변호사를 쏘아보았다. 증거 위조, 허위 채무 구성, 타인의 재산 불법 점유 시도,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 특히 액수가 클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억 원이면 김민준 씨와 김민아 씨가 교도소에서 꽤 오랫동안 봉제 인형 눈을 붙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장 변호사님, 만약 이 채무를 계속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이미 핏기가 가신 김민준을 쏘아보았다. 우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경찰서 강력팀이 바로 옆 건물입니다. 진술서 작성하러 가시죠. 쿵. 김민준이 앉아있던 의자가 넘어졌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다. 아, 안 돼. 신고하지 마. 나는 몰랐어. 다 미나가 시킨 거야. 김민준은 순식간에 무너지며 김미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제가 가짜 차용증만 만들면 집을 뺏을 수 있다고 했어. 나는 법을 몰라. 서연아, 나는 억지로 한 거야. 제발 나 감옥에 보내지 마. 오빠, 이 등신아. 김미나는 화가 나서 김민준을 때리려 했지만 나를 쳐다보는 내 눈빛에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다. 그 양아치 변호사는 이 상황을 보고 일이 틀렸음을, 심지어 자신까지 연루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서류를 챙겼다. 의뢰인이 마음을 바꿨으니 이 사건은 제가 맡지 않겠습니다.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말을 마치고 그는 토끼처럼 재빨리 사라졌다. 조정실에는 우리 네 사람만 남았다. 나는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다가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는 이 남매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김민준, 서명해. 나는 미리 준비해온 이혼 합의서를 그의 앞에 던졌다. 집은 내 것. 네가 낸 계약금 500만 원과 3년간의 대출금 상환액은 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치겠어. 아이 양육권. 아, 맞다. 우리 아이 없지. 그건 내 불행 중 다행이네. 서명하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서명 안 하면 나 이 증거들 들고 바로 옆 경찰서로 갈 거야. 김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합의서를 주워들었다. 그는 옆에 있는 김미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김미나도 이제는 겁을 먹었는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기 미수도 죄였다. 그녀는 막 경찰서에서 나왔고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서명할게, 할게. 김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먹물을 번지게 했다. 그 이름을 보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황당한 결혼, 이 아슬아슬했던 계략. 드디어 막을 내리는구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김민준이 서명한 것은 법적인 단절일 뿐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치르게 할 대가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그날 밤, 김민준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신혼집에서 쫓겨났다.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집은 내 소유가 되었고 그는 3일 이내에 짐을 빼야 했다. 사실 뺄 짐도 별로 없었다. 그의 물건은 구겨진 셔츠 몇 벌과 쓸모없는 전자기기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김민주는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그가 낸 계약금 5억만 원과 대출 상환 기록은 그가 빼돌린 재산과 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상계되었다. 이제 그는 돈 한 푼 없을 뿐만 아니라 살 곳조차 없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그의 좋은 여동생 김미나뿐이었다. 지난 3년간 그는 마치 수열 펌프처럼 자신의 모든 월급과 보너스, 심지어 신용카드를 긁어서 번 돈까지 끊임없이 김미나에게 쏟아부었으니 말이다. 이제 그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수혜자인 김미나가 조금은 토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나는 새로 자물쇠를 바꾼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 시어머니 최순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마 화가 나서 정신이 없었거나 아니면 전화를 잘못 건 모양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신 같은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에는 김민준의 히스테릭한 분노와 김미나의 날카로운 욕설이 섞여 있었다. 엄마? 나 지금 밥 사 먹을 돈도 없다고요. 집도 박서연한테 뺏겼어요. 그 5억만 원이 내 몇 년간 모은 전 재산인데 그것도 다 미나한테 줬잖아요. 이제 내가 미나한테 그 돈으로 방이라도 하나 얻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과한 요구예요? 네, 과하냐고요? 김민준의 목소리였다. 거의 무너진 듯한 목소리. 이어서 김미나의 당당한 조롱이 들려왔다. 오빠, 정신 좀 차려. 그건 오빠가 자발적으로 나한테 준 거잖아.
어떤 건 조카 분유 값이라고 했고, 어떤 건 엄마 약값, 또 어떤 건 내 여행 경비 보태준 거였잖아. 어디 줬던 돈을 다시 달라는 경우가 있어? 오빠, 남자 맞아? 그 정도 배짱도 없어? 배짱? 내가 나한테 배짱을 노네? 김민주는 분노에 미친 듯 했다. 무언가 부서지는 쾅 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 그깟 20년 교육비 때문에 내 체면 세워주려고 내가 이혼까지 했어. 직장도 잃게 생겼다고. 지금 개처럼 쫓겨났는데 내가 나한테 배짱을 말해? 김민아, 너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냐? 그건 오빠가 멍청해서 그런 거지. 김민아의 목소리는 더 컸다. 누가 돌잔치에서 허세를 부렸는데 오빠 자신이잖아. 이제 약속 못 지키고 마누라도 도망가니까 누굴 탓해? 나를 탓해? 자기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하면서 이제 와서 동생한테 돈 내놓으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어림도 없어. 그 돈 다 우리 아들 영재교육 학원비로 썼어. 오빠가 능력이 있으면 박서연이랑 재결합을 하든가. 여기서 원앙하게 굴지 말고. 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싸움 소리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이것이 김민준이 보물처럼 여기던 가족의 정이었다. 이것이 그가 작은 가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남매의 정이었다. 이익 앞에서 그 위선적인 가면은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실체가 드러났다. 엄마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김민주는 최순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난 3년간 제가 집에 얼마를 가져다 줬어요. 이제 제가 어려워져서 집에서 며칠만 신세지겠다는데 미나가 집이 좁아서 안 된다고 저보고 노숙하래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최순자의 목소리는 우물쭈물하며 명백한 편애가 담겨 있었다. 저기, 민준아. 미나가 한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걔는 애도 있고 집이 원래 좁잖니.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미나한테 준 거니까. 그건 이제 미나 돈이지. 네가 오빠인데 어떻게 동생이랑 그런 걸 따지니? 차라리 회사 기숙사에서 좀 지내는 건 어때? 기숙사요? 저 품행 문제로 정직 처분 받았어요. 무슨 기숙사가 있겠어요. 김민주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좋아, 좋아. 이게 내 좋은 엄마, 내 좋은 동생이구나. 내가 심장까지 다 파서 줬더니 너희들은 날 그냥 바보 취급했구나. 김민준, 너 지금 누구한테 욕하는 거야? 네가 무능한 걸 왜 가족 탓을 해? 김민아가 소리쳤다. 나가. 여긴 내 집이야. 사실은 최순자의 낡은 집이었다. 너 같은 재수 없는 놈은 환영 안 해. 가난뱅이 기운 옮기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퍽. 전화기 너머로 격렬한 몸싸움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최순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내 텔레비전. 나는 냉소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 개싸움 막장 드라마는 그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재미있었다. 김민주는 자신이 김씨 집안의 기둥이자 온 가족의 영웅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김미나와 최순자의 눈에 그는 그저 쓰기 좋은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 현금 인출기에 돈이 떨어지자, 심지어 돈을 다시 뱉어내라고 하자 그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자리만 차지하는. 그날 밤 김민주는 김미나에게 빗자루로 맞아 쫓겨났다고 한다. 그의 얼굴에는 긁힌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그는 거지처럼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앉아 밤을 새웠다. 다음 날 나는 김민준에게서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공원 벤치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의 셀카 사진과 함께였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 세상에 진심으로 나를 대한 사람은 너뿐이었어. 저들은 다 기생충이야. 제발 날 용서해줄 수 없을까? 앞으로는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심지어 역겨웠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안다고? 너무 늦었다. 뼛속까지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한, 자신의 그 어리석은 효심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깨닫지 못하는 한, 그는 영원히 정신 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정신을 차린다 해도 나는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대화창에 몇 글자를 입력했다. 김민준. 당신은 여동생 바보니까 여동생에게 보살핌 받는 그 맛을 마음껏 즐기세요. 재결합? 다음 생에도 불가능해. 다음 주 월요일에 구청에서 이혼 신고하는 거 잊지 마. 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전송, 차단. 이런 인간에게는 한 글자 더 쓰는 것조차 시간 낭비다. 30일간의 이혼 숙려 기간. 내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김민준에게는 지옥이었다. 한 달 동안 나는 집안에 그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치웠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커튼을 바꾸고 그 숨막히는 김씨 집안의 냄새를 완전히 없앴다. 나는 일에 더욱 매진했고 승진 심사도 순조롭게 통과했다. 박서준 오빠는 내 기분이 안 좋을까봐 주말마다 나를 데리고 교회로 낚시를 가거나 바비큐를 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보며 나는 비로소 삶이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준의 소식은 내가 그를 차단했음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내 귀에 들어왔다. 그는 회사에서 강등되었다고 한다. 작은 팀장에서 이제는 한직으로 밀려나 자비를 하고 있다고. 그 돌잔치 사건과 김미나가 회사에 와서 난리를 친 사건이 너무 크게 번졌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결백하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김민준의 품행 불량과 가정 문제는 낙인처럼 찍혀버렸다. 그는 지금 한 달에 몇십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살며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한다. 김미나는 돈 한 푼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 그가 미쳐서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소문을 내서 친척들도 그를 보면 피해 다닌다고 했다. 마침내 이혼 신고를 하는 날이 왔다. 월요일 오전 9시 구청 앞. 나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활기찬 모습으로 서 있었다. 햇살이 몸 위로 쏟아져 따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이 나타났다. 그를 본 순간 나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기름져 며칠은 감지하는 것 같았고 눈은 착했으며 수염도 깎지 않았다. 몸에 걸친 양복은 맞지 않았고 구겨진 채 걸려 있어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나를 보고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리고 이내 깊은 후회와 자괴감이 뒤따랐다. 서연아. 그는 쉰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다. 김민준 씨, 자중하세요. 서류는 다 챙겨오셨습니까? 서연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김민준은 눈시울을 붉히며 사람들 앞에서 울기 시작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죽지 못해 살았어. 예전에 내가 미쳤었어. 우리 엄마랑 동생 말만 들은 내가 바보였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너밖에 없어. 내가 날 용서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할게. 개처럼 일할게. 주위에 있던 커플들이 힐끗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안정된 거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를 체면 차리게 해줄 장기적인 밥줄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김민준, 연기 그만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나를 잃어서가 아니야. 네가 피를 빨아먹던 숙주를 잃었기 때문이야. 만약 오늘 내가 너처럼 초라하고 빚더미에 앉았다면 너는 재결합하자고 빌었을까? 아마 누구보다 빨리 도망쳤을걸. 김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위조된 1억 원짜리 차용증. 아직 내 변호사한테 있어. 비록 고소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만약 오늘 네가 순순히 서명하고 이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기꺼이 널 감옥에 며칠 보내줄 수 있어. 그 안에서 제대로 반성하게 해줄게. 차용증이라는 말에 김민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것은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서명할게. 할게.
그는 모든 힘이 빠진 듯 고개를 숙였다. 구청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절차는 허무할 정도로 빨리 끝났다. 직원이 그 붉은색 이혼 확인서를 내게 건넸을 때 나는 마치 과거를 끊어내는 상방보검을 손에 쥔 기분이었다. 행복하세요.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이미 아주 행복합니다. 구청 문을 나서자 박서준의 차가 이미 길가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주는 이혼 확인서를 들고 계단 위에 서서 내가 그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SUV로 향하는 것을 쳐다보았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리고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문이 닫히고 밖의 더위와 그 남자의 울음소리가 차단되었다. 끝났어? 박서준이 물 한 병을 건넸다. 응, 끝났어. 나는 병뚜껑을 열어 물을 한 모금 크게 마셨다. 물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오빠, 점심에 헹궈 먹고 싶어. 아주 매운 걸로. 문제 없지. 우리 서연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야지. 박서준은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나를 태우고 앞으로 펼쳐진 넓은 길을 향해 달려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웅크리고 앉은 김민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잘 가. 전 남편. 잘 가. 어리석고 나약했던 과거의 나. 김민준의 결말이 자업자득이었다면 김미나의 최후는 인과응보 그 자체였다. 김미나가 그렇게 기세등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오빠 김민준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댁에서 아들을 낳아 자신의 입지가 굳건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 조 씨는 작은 사업을 했는데 평소 노름을 좋아했고 사업도 건성으로 했다. 예전에 김민준이 있었을 때 조 씨가 돈이 필요하거나 사업이 망하면 김미나는 친정 오빠에게서 돈을 받아 구멍을 메웠다. 김민준은 여동생의 체면과 소위 가족의 화목을 위해 언제나 기꺼이 돈을 내주었다. 하지만 이제 김민준이라는 버팀목이 무너졌다. 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김미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 균형은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이혼 후 2달째 되던 날, 나는 쇼핑을 하다가 예전 이웃을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김미나의 시댁이 있는 아파트 주민이기도 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나를 붙잡았다. 서연 씨, 들었어요? 그 전 시누이, 김미나. 며칠 전에 남편한테 맞아서 입원했대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마음속으로는 예상했지만 놀란 척했다. 어머, 왜요? 채잣돈 때문이지 뭐겠어요. 이웃은 생생하게 상황을 묘사했다. 듣자 하니 김미나 남편 사업이 망해서 거래처에 큰 빚을 졌대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김미나한테 친정 가서 돈 좀 가져오라고 닥달했대요. 예전에는 다 오빠가 해결해줬는데 이번에는 왜 안 해주냐면서. 그런데 김미나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김민주는 파산해서 지금 일자리 구하러 다니고 있다는데 김미나가 돈을 못 가져오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김미나더러 사기꾼이라고 했대요. 처음부터 오빠가 도와줄 것만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오빠가 망했으니 너랑 살 이유가 뭐냐면서.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김미나 성격 알잖아요. 남편더러 무능하다고 욕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쳤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술을 좀 마셨는지 그 말에 화가 나서 김미나를 때렸대요. 아이고, 듣자 하니 엄청 심하게 맞아서 코뼈까지 부러졌대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큰 동요는 없었다. 그저 하늘의 뜻이라는 담담한 생각만 들었다. 이것이 바로 김미나가 예전에 나에게 했던 짓이 아닌가. 권세를 믿고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던 것. 이제 그녀 자신이 도구로 취급당하고 가치를 잃혀버려지는 그 맛을 볼 차례였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웃은 말을 이었다. 남편이 전시어머니 최 여사한테도 쌍욕을 했대요. 김씨 집안은 사기꾼 집안이라면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김미나를 쫓아낼 거래요.
아이도 못 데려가게 한대요. 걔한테 배우면 애망친다고. 그럼 김미나는 지금 어디 있대요? 내가 물었다. 아직 병원에 누워있죠. 듣자 하니 병원비 내줄 사람도 없대요. 최 여사가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김민준한테 전화했는데 김민준은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잖아요. 병원에 한 번 와서 20만 원 던져주고 인연 끊었다고 하고 가버렸대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김민준, 드디어 거절하는 법을 배웠구나. 비록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배웠지만 나는 김미나가 병상에 누워 얼굴에 붕대를 감고 남편도 오빠도 없이 오직 울기만 하는 엄마 곁에서 병원의 독촉장을 보며 떨고 있을 장면을 상상했다. 돌잔치에서 우리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었을 때, 내 회사에 와서 헛소문을 퍼뜨렸을 때, 김민준을 사주하여 채무를 위조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이런 나를 맞이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그녀는 자신이 공주라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기생충에 불과했다. 숙주가 깨어나거나 죽으면 그녀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이었다. 서연 씨, 역시 똑똑해. 일찍 이혼해서 다행이지. 이웃이 감탄했다. 안 그랬으면 지금 이 골치 아픈 일, 또 서연 씨한테 떠넘겼을지도 몰라요. 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이웃과 헤어진 후 나는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다. 예전부터 갖고 싶었지만 김민준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절약하느라 사지 못했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이 가방 주세요. 나는 내 월급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동작은 거침없었다. 결제가 완료되는 삑 소리는 내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는 김씨 집안의 돈과 배신, 그리고 서로를 상처 입히는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지옥이었고 그들이 스스로 만든 깊은 수렁이었다. 이혼 후 세 번째 달, 초겨울의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 내게는 수학의 계절이었다. 김씨 집안이라는 거대한 짐을 벗어 던지자 내 예금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이래서도 이전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정식으로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김씨 집안에게 이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이다. 그날 나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약간 망설이는 듯했다. 박 부장님, 아래층에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전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 보안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안 가시네요. 부장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얼어 죽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최순자, 아직도 올낯짝이 있나? 기다리라고 하세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서류를 덮고 질 좋은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하이힐을 신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최순자가 보안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녀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예전에 정성스럽게 파마했던 머리는 이제 헝클어진 채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입고 있는 패딩 점퍼는 더러웠으며 소매는 달아해져 있었다. 내가 나오자 그녀의 흐릿한 눈이 순간 빛나더니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내 코트 자락을 잡으려 했다. 서연아, 내 착한 며느리,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의 더러운 손을 피했다. 그리고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최 여사님, 자중하시죠. 우리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함부로 가족인 척하지 마세요. 서연아, 제발 자비를 베풀어다오. 최순자는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우리 집, 이제 정말 못 살게 됐어. 네. 미나는 남편한테 쫓겨나서 애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있고, 민준이도 실직했어. 지금 내 식구가 그 좁은 60제곱미터 낡은 집에서 발 뻗을 곳도 없이 살고 있단다. 김민준이 실직했다고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그래. 예전에 그 일 때문에
회사에서 평판이 나빠져서 잘렸어. 지금은 배달일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해도 돈벌이가 시원찮아. 최순자는 눈물을 훔쳤다. 미나는 아직 상처도 다 안 나았는데 애는 분유도 먹여야 하고 영재 교육도 시켜야 하고 집에서 매일 싸움이 끊이질 않아. 민준이는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서연아, 우리 부부였던 정을 봐서 돈 좀 빌려다오. 아니면 민준이랑 재결합해도 좋아.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앞으로 월급 통장 다 너한테 맡기고 다시는 미나를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정말이야.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뉘우치기는커녕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을 호구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몇 번 울면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그들의 식모이자 현금 인출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최 여사님,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 눈빛은 밖의 북풍보다 더 차가웠다. 예전에 김민준이 돌잔치에서 조카 20년 교육비를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할 때는 아주 위풍당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분유값까지 구걸하러 오셨네요. 최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바로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나는 비꼬며 웃었다. 당신네들 서로 사랑하는 가족 아니었습니까? 애틋한 남매 아니었습니까? 이제 김민준이 마침내 온전히 자기 여동생과 조카를 돌볼 기회를 얻었네요. 그게 그의 꿈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그를 위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악독하니? 최순자는 부드럽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떼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데 너는 구경만 하겠다는 거야? 악독하다고? 나는 냉소했다. 김미나가 우리 엄마한테 찬물을 끼얹었을 때, 당신들이 짜고 채무를 위조해서 나한테 빚을 덮어 씌우려 했을 때 당신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까? 최순자 여사님,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들의 지금 이 꼴은 한 글자 한 글자 당신들이 스스로 쓴 시나리오입니다. 돈 빌려달라고요? 내가 차라리 그 돈을 강물에 던져서 소리나 듣지 당신들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친 나는 보안팀장을 향해 말했다. 팀장님, 앞으로 이런 불청객이 또 와서 회사 간부를 괴롭히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이 장면 녹화해두세요. 만약 밖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면 이게 증거가 될 겁니다. 네, 부장님. 보안팀장은 진작부터 이 할머니가 못마땅했던 터라 즉시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어서 가세요. 여기서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등 뒤에서는 최순자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게는 그 끔찍했던 삶과의 완벽한 단절을 알리는 조종결존처럼 들렸다. 김씨 집안이라는 그 진창이 마침내 그들 자신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다. 최순자가 난동을 부리고 간지 보름 후 나는 예전 동료들의 단톡방에서 김민준의 근황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동영상 하나를 올리며 세상에 이 사람이 정말 예전에 그 의기양양하던 김 팀장 맞아. 길에서 싸우다가 찍혔네 라는 글을 남겼다. 동영상 속 배경은 시끄러운 야시장이었다. 김민준은 노란색 배달원 유니폼을 입고 온몸이 더러운 채로 한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맞고 있었다. 그 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의 좋은 여동생 김미나였다. 김미나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품에는 엉엉 우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을 때리며 소리쳤다. 이 무능한 놈아. 오늘 번 돈 어딨어. 내놔 우리 아들 약 사게. 내가 전부 책임진다며. 이제는 약값 20만 원도 못 내놓냐? 그냥 죽어버려. 김민준은 손에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눈빛은 공허하고 절망적이었다. 그는 김미나를 밀치려 했지만 달려온 최순자에게 허리를 붙잡혔다. 민준아, 그냥 미나 줘라. 애가 열이 펄펄 끓잖아. 최순자는 울부짖으며 편을 들었다. 내가 외삼촌인데 어떻게 조카 목숨값 가지고 싸우니. 이건 내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요.
김민주는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해서 겨우 30만 원 벌었어. 나도 월세 내야 하고 밥 먹어야 한다고. 당신들 정말 나를 죽일 셈이야? 네가 무능해서 그런 거지. 예전에 허세 부릴 때는 돈 없다는 소리 안 했잖아. 김민아는 김민준의 뺨을 후려쳤다. 돈 내놔. 동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김민준이 흙탕물에 쓰러지고 손에 든 돈을 김민아에게 빼앗기는 모습이었다. 저항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 같았다. 이 동영상을 보고 단톡방은 난리가 났다. 헐, 너무 비참하다. 자업자득이지. 악인은 악인이 벌하는 법. 박서연 씨랑 살 때는 왕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온 가족의 노예가 됐네. 듣자 하니 지금 사는 곳은 난방도 안 된대. 내 식구가 매일 싸워서 경찰도 몇 번이나 출동했다더라. 나는 동영상 속에 그 흙탕물 범벅이 된 남자를 보며 마음이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3년 전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그도 내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그 맹세는 원가족이라는 밑빠진 독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가벼웠다. 그의 지금 이 모습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다. 그는 아내와 작은 가정을 희생시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원가족이라는 블랙홀을 메우려 했다. 이제 아내가 떠나고 작은 가정이 사라지자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그 구멍에 채워 넣었다. 나중에 듣기로는 김민주는 김민아와 최순자의 착취를 피해 그 낡은 집에서 야반도주했다고 한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그 도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어떤 사람은 공사장에서 그를 보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다른 지방으로 가서 택배 일을 한다고 했다. 김민아는 오빠의 지원이 끊기고 전 남편에게 버림받자 아이를 늙은 최순자에게 맡기고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매일 짙은 화장을 하고 예전에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순자는 매일 아파트 입구에 앉아 자식들이 불효하다고 울부짖으며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가족은 한때는 계략과 탐욕으로 굳게 뭉쳐 있었다. 이제는 가난과 원망으로 서로를 물어뜯으며 결국 진창 속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이자 방관자인 나는 그저 안도감을 느낄 뿐이었다. 내가 빨리 도망쳤다는 것에, 내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에, 내가 용기를 내어 이 썩은 뿌리를 잘라냈다는 것에. 시간은 흘러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왔다. 오늘은 주말이자 내가 승진한 후 맞는 첫 휴가였다. 나는 새로 뽑은 SUV를 몰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멋지게 차려입으신 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뒷좌석에는 오빠 박서준과 새언니 그리고 그들의 귀여운 딸이 타고 있었다. 우리는 교회의 리조트로 주말을 보내러 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원했던 대형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서연아, 하늘 좀 봐. 정말 파랗다. 어머니가 차창을 열자 바람이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어머니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햇살보다 더 찬란했다. 예전에는 네가 이혼하고 힘들게 살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엄마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그럼요. 박서준이 뒷좌석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서연이가 누군데요? 박 부장님 아닙니까? 그 쓰레기 같은 놈 버린 건 발에 맞지 않는 낡은 신발 버린 거랑 똑같아요. 이제는 걷는 것마다 훨훨 날아다닐 겁니다.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상쾌한 웃음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핸들을 잡고 앞으로 펼쳐진 넓고 평탄한 길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지난 1년 나는 많은 일을 겪었다. 돌잔치에서의 결별 선언부터 위조 채무에 맞서 싸우던 아슬아슬한 순간,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나는 굳건하게 걸어왔다. 나는 그 실패한 결혼 때문에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결혼은 구제가 아니다. 더더욱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는 아니다. 좋은 결혼은 두 독립적인 영혼이 함께 걷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만약 그 올바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 혼자서도 충분히 멋지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 차가 예전에 김민준과 살았던 아파트를 지나갈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 그곳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나를 밤새 울게 하고 나를 절약하게 하고 나에게 온갖 억울함을 안겨주었던 그곳은 더 이상 나를 가둘 수 없었다. 지금의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성공적인 커리어가 있고 넉넉한 예금이 있고 건강한 몸과 강한 마음이 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부속품도 아니다. 나는 박서연이다. 나는 돌잔치에서 판을 엎을 용기가 있었고 악인의 머리에 와인을 부을 용기가 있었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싸울 용기가 있었던 박서연이다. 고모, 우리 나비 잡으러 갈 거예요? 뒷좌석에 조카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백미러를 통해 조카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럼 오늘 우리 조카가 하고 싶은 거 고모가 다 해줄게. 나비도 잡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온천도 하러 가자. 야호, 고모 최고. 차가 산길로 접어들자 눈앞에 시야가 확 트였다. 산과 들의 야생화가 만발해 있었고 마치 지금의 내 인생 같았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바람을 맞으며 나만의 자유롭고 뜨거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갔다. 진창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그 사람들과 그 일들, 누가 신경 쓰겠는가.